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진영 전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이두화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 혐의를 10여 개 정도, 10개 정도 들었는데 김성환 편은 결과적으로 한 3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쭉 논의를 해왔던 것들이요. 네,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까지 전부 혐의 내용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크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모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자녀의 딸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알고 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내용들 전문도 저도 꼼꼼히 살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다툼의 소지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혐의 내용을 전부 다 그동안에 보도됐던 내용과 관련해서 다 혐의 내용에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10가지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재판에서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차관이요, 몰랐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장관 사임한 이후에도 일체 사건을 보고받거나 검찰국장에게는 사전에 통보를 할 것. 그 부분도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고 저희들도 보고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법무부와는 전혀 협의를 안 해왔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것도 이제 청록회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돼 있었죠.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때도 검찰에서 법무부에 아예 보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사람들은 그 직원들은 뭐 검사도 있고 검사 아닌 사람도 지금 있지만 계속 국정감사, 오늘도 이제 종합국감을 했죠. 국정감사를 하거나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 때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거에도 이런 걸 보고를 안 했고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죠. 이 정부 들어 처음 정무수석. 거기도 문제가 있었죠. 수사를 받을 때 그때도 아예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청와대에 얘기를 안 한 그런 사례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정도니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서 보고와 보고하지 않을 걸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건 이 사건만 특유하게 이러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큰 방향의 축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방점을 찍혔지만 글쎄요, 박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배경, 뭐가 있었다고 좀 보세요? 사실 기존에 나왔던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이 보면 추가로 나온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없고요. 현재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거인멸 부분도 김경록 씨의 발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경록 씨가 그 알릴리오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실제로 보면 자기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진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서 이제 발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지형이 옮기는지 보시면은 이해가 될 텐데 일단은 김병민 교수님, 건강 문제가 막판에 좀 신경전을 벌이고 쟁점이었는데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따르면 진단서는 아직 안 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만약 보도가 됐던 것처럼 뇌종양이나 뇌경색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서를 검찰이 제출했으면 최종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상당한 부담, 고민이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증명서만을 제출했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리고 제출했다 등에 대한 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검찰은 현재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구속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건강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결국 구금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사실 박영수 특검에서 역할을 했던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는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정경심 교수가 일단은
구속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재판부는 과연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하나의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도하 변호사 이게 진단서 같은 경우를 영장 심사할 때 본인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아, 그 그래요? 변호인하고 피의자죠.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는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도 처음에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 묻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뭘 묻냐면 이 사람의 이제 그 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요. 건강 상태를 물어요, 대번에.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지병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심각한 지병이 있는 사람 잘못 조사하다가 그죠? 그런 게 있으면 그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검찰에서 당연히 첫 번째 조사부터 물었을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부터 진단서가 있으면 이런 게 있다. 뇌출혈, 뭐 뇌경색, 뇌종양이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당연히 내라고 하죠. 그거를 예. 그냥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얼굴 보고 뭐 뇌종양이 있는지 뇌경색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1차 조사 때부터 물었을 거고 진단서 내라고 했을 텐데 지금 7차 조사까지 했다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왜 진단서를 안 내시는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반영을 하려면 법원에는 당연히 내야 되고요. 이 진단서는 입원 확인서, 퇴원 확인서 뭐 제목이 뭐로 돼 있든 상관은 없어요. 진단서로 돼 있든 상관은 없는데 병명, 그다음에 의사 면허 번호, 예. 그다음에 뭐 발급 일자, 발급한 의사 이름, 뭐 이런 그 기재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예. 제목이 어떻게 되든. 그 법정 기재 사항만 정해서 제출하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이 부분은 고려해서 구금 상황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 판단할 때, 그리고 영장을 기각한 건가 발부할 건가에 판단할 때 이 부분도 고려 사항으로 들어가죠, 당연히. 그럼 김상환 변호사 진단서 변호인 측 정교수 변호인 측에서 진단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일단 검찰에는 안 내고 법원에 낼 가능성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심사 받을 때 그때 제출할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하면은 뭐 그 전에 이제 진단서를 뭐 미진한 진단서를 냈다, 뭐 정형 외과에서 뗀 진단서를 냈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에서 밝히기로는 뭐 그 정경심 교수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노출이 될 경우에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단서를 미리 제출했을 때 예. 검찰이 이걸 가지고 또 뭘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하기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면 그러면 아예 영장 심사를 받는 판사 앞에 제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영장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55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현직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곧 임명될 사람을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는 혐의를 그렇게까지 그동안에 많이 그 수사를 해왔고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못했다? 예. 그럼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적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검찰은 혐의 내용도 혐의 내용의 중대성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쯤 영장 심사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영장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동생의 재청구 문제는 아마 검찰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동생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들이 사실은 좀 금액도 크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법원의 그 영장 기각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적인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추가가 돼서 좀 더 많이 보완이 된 상태에서 검찰이 재청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 문제도 과거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영장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검찰이 추후로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게 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건강 상태 어떠신지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까요?
허위로 넘어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형님이랑은 계속 말씀 나누시고 계세요? 의견 수술은 예정대로 하시는 건가요? 통화했다는 보도도 있어서요. 혹시 어떤 내용 대화 주시고 혹시 영장 심사 다시 열리면 출석하실 건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김병민 교수, 네. 글쎄 저희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본 게 아마 최근에 공개적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때 허리를 조금 이게 만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며칠 사이에 오늘 아예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뭐 CCTV 영상을 통해서 허리를 굽히고 차에 들어갈 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요. 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병원으로부터 병원 입원하고 있는 과정에 담배를 피웠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쭉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왜 재판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건강 문제를 참작하여 영장을 기각시켰는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저 장면이 당시 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돼서 나오게 되는 장면인데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걷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정말 말 그대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러한 수감 생활이 견디지 못할 정도면 거의 누워 있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세간의 비판 때문인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그 중간적인 상황에 수술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라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을 경우에 또다시 기각될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동생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세요?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았잖아요. 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혔던 주요 이유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유라고 보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구속이 정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때 영장을 기각했던 사유는 그러니까 웅동학원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 위장 허위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채용한 교사로부터 돈을 뭐 1억 원을 받았다, 뭐 전체 합쳐서 2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영장에 기각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건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뉘앙스가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하고 함께 포함해서 이제 건강 문제 이렇게 거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휠체어 타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법감정과 비유했을 때 보면 저는 예.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다시 만약에 영장 심사가 있다고 하면은 건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이 추가로 혐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 그리고 또 지금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사유를 더 검찰이 소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로 잘 설명하느냐 그렇겠죠.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네.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발부될 확률이. 네. 근데 50% 있다고 봐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패죠. 예. 명백하게 이거는. 지금 저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 보고 그 영장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패한 거다라고 물론 유 이사장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박철대 저게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 검찰에 대한 시각을 대표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예. 보면요. 동생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조국 장관의 어머니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전형적인 별건 수사들을 조국 장관 수사, 조국 장관의 그 정경심 교수 수사에 엮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놓쳤는데 이 병원의 진단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진단서를 잘못 끊어오면은 공공기관인데가 당연히 맞춰서 끊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언론에 흘려버립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은 조국 장관의 사태 이후에도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기존의 관행들을 바꾸지 않는 검찰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수뇌부에 대한 진퇴의 문제가 예.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이게 윤 총장도 분명히 이 흐름을 알고 있을 상황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결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자신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혐의를 보면 10가지, 11가지 되는데 사실 예. 그 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들어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들어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자금 세탁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는 처음으로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카 때도 없었죠, 이게. 조카 때도 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속영장 청구 그때도 없고 공소장에도 이게 기재돼 있지 않거든요. 자금 세탁법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검에서 그 국정감사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좀 추가로 나온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관련돼서 고발돼 있는 부분은 아예 지금 수사가 이 영장 부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요. 진보 진영의 그 대표적인 그 옛날에 최순실 씨나 이런 예, 사람들 예. 국정농단 할 때 그때 고발했던 그 센터죠. 그 센터에서 100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를 했다라고 고발한 사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후에 만약에 이게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예. 그 사건으로 또 영장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별건이 아니죠. 고발한 걸 어떡하겠어요. 뭐 검찰이 예. 인지해서 별건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사에서 또 여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이 10가지, 11가지 혐의여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부담일 수는 있지만요.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검찰이 할 일이고요. 영장을 기각하든 발부하든 그건 법원의 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그 판단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든 발부하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보통은 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인멸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학교 PC를 무단 반출했다는 거는 그 PB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고의가 어떻든 딴 거 뭐 전혀 상관없고요. 예. PC를 무단 반출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든 그 고의가 주관적으로 있었느냐 아니냐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는 법원이 판단할 건데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단 반출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지고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아지고 증거인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한데요. 뭐 이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0%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절대 법원이나 검찰 사법부의 일에 있어서는 0%라는 게 존재할 수 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0% 이런 말씀 절대 못 드리고요. 아무래도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높다라고 말씀을 보시는 거죠, 예, 이두합을. 근데 드리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높았는데 높았는데 안 기각이 됐고 됐으니까 지금 봐야 그 돼요. 말씀하신 자본시장법 문제는 결국 근데 이게 법은 있지만 처벌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 PC 왜 처벌이 안 돼요? 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처벌 규정이 현재 없는 걸로 자본시장법 그렇게 위반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자금세탁법 위반이요? 자본세탁법 부분도 예. 포링크 문제를 좀 더 조사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 PC 문제도 그 반출 자체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있는 기물을 옮긴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해서 증거가 인멸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사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은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저번에도 증거 뭐 인멸이 안 돼도 증거 은닉이 돼요. 아니 뭐 저번에도 충분히 증거를 모았다고 해가지고 모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모아지지 인정을 안 않았지 했으니까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것도 한번 봐야 될 제가 것 봤을 같아요. 때는 어떤 예. 부분이 있냐면요.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귀속되느냐가 중요해요. 예. 지금 자금 전달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죠. 중간에 전달책들은. 그러면 왜 이 조모 씨는 구속이 안 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요. 배임 수재 그 배임 혐의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배임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을 잘 안 해요. 근데 채용 비리 이런 부분은 전달책도 다 구속됐는데 왜 이 사람이 구속 안 됐냐는 거는요. 결과 이 한번 보죠. 자금이 예.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아마. 법리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결과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그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런 논란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법조 인사들도 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불구속 수사가 기본적인 원칙이 맞거든요. 근데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큰 상징성을 그동안에 부여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검찰개혁의 큰 흐름으로 볼 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예. 굳이 억지로 구속을 해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상징성을 부여하지 말고 앞으로 이번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럼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진짜 불가피하게 구속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구속하는 예.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원래는 맞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논란이 이번에서는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 가지고 예. 법원에서 발부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얘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검찰 수사가 정경심 교수에서 끝날 것이냐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병민 교수 일단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보면은 조국 장관도 결국에 조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예정증명서나 지명서가 발부된 상황들. 예. 이 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이 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여기 중간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지금 증거인멸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택, 방배동 자택 내에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 당시 그 집에 조국 전 장관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PB 등의 증언,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이 증거인멸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 상황을 했는지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핵심적인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결국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되는 본인 해당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던 내용들과 펀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러한 모든 건들에 대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주 만약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이두하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뇌물, 100억대가 넘는 뇌물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예. 그럼 뇌물이라는 거는 결국 공직자가 연결된 범죄라는 건데 조 장관 부부에 대해서 결국 공직자로서의 대가성 등을 수사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의 검찰의 수사 속도에 동력이 생길지에 대한 여부는 예. 아마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여부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근황이 조금 공개가 됐는데 조선일보가 며칠 동안 이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김성환 변호사 글쎄요. 일단 사인이 됐습니다.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산행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른바 조국 대전이 있는 가운데 뭐 조 전 장관 집 아파트에 뭔 차가 뭐 세워져 있다 안 세워져 있다 뭐 그 차 종류가 뭐냐 예. 이런 거 가지고 막 단독이라고 막 보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장관직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거의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다고 하는데 산에 잠깐 한번 갔다 온 게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저런 식의 보도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뭐 지난번에 이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복직하는 것은 그건 공식적인 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위로서의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람이 뭐 누구 산행에 잠깐 산책 갔다 온 거 가지고 아니 지금 산책할 때입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듯한 그런 보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의 없이 복직한 거에 대해서 서울대 부총장이 오늘 국감에서 송구스럽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물러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왈가왈부해야 되겠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따져봐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국 전 장관은 10월 달에도 뭐 양쪽에서 법무부에서 얼마 그리고 서울대에서 얼마에서 한 1,000만 원 받아 가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때때로 우면산 등산도 하시고 하니까 하루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월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의 월급? 서울대 교수 월급 중에 일부 받으시고 예. 또 장관 월급 중에 일부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추정한 게 한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뭐 1,000만 원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계속
30일 내내 내지는 우리가 휴일 빼고 20일 내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서울대에서 월급도 받아간다, 자동 복직이 됐다 이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땅을 파면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는 것보다 이런 제도로 앞으로 이 부분을 이런 특혜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서울대에서 제도를 고쳐야죠. 자동 복직을 시켜주면 어떡해요? 강의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서 이제 서울대 법인 됐으니까 돈도 아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 제도 개선은 하셔야죠. 월급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거여가지고 일단은 좀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번 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감정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제도 이런 또 개선해야죠, 국민적 앞으로.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밉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상황을 껴맞추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공직에 나갔던 사람들이 올 때는 30일 내에 복직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곧바로 그렇게 신청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신청을 하더라도 일주일 뒤든 2주일 뒤든 신청했을 거고요. 신청해서 만약에 월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 장관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공직에 갔던 사람도 똑같이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특혜처럼 비춰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문제를 계기를 통해서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공직 진출을 했을 때 과연 학교의 교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한 진지한 논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조국 장관으로 다 껴맞추거나 조국 장관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짚어볼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가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경심 교수 등은 사문서 위조지 않습니까? 사문서 위조를 가지고 온 국민이 이렇게 망신을 주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됐는데 이 공직사회에서 공문서 위조라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내부에서 충분히 감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병민 교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마찬가지 생각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문정 검사가 경찰의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한 사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내부적인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적으로는 과거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의도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직자 내부에 있었던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가벼운 사건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넘어가게 되는 건 검찰 내부 조직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반대로 정경심 교수의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라든지 그리고 사문서 위조를 바탕으로 했던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아니면 업무 방해 등에 대한 혐의가 경중이 되게 낮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사실은 입시 부정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들끓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하거든요. 두 가지 사안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경심 교수 문제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고요. 검찰 스스로가 얼마나 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 이 사안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이미 경찰에 이 사건을 고발한 지가 2015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얼마나 개혁할 의지가 있었느냐. 자기 식구만 감싸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거론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수사 문제와 별도로 검찰은 개혁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과 같이 검찰 스스로 내부 개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사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